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지금은 5,500원이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3,500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3년 새 3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한마디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현상, 즉 돈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법니다. 2020년에 은행에 2억 원을 넣어둔 사람과 같은 해 강남에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 지금 누가 더 부자가 되었을까요? 은행에 넣어둔 사람은 5년 동안 이자를 더해 약 2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가격은 지금 4억 원입니다. 같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2천만 원을 벌었고 다른 한 사람은 2억 원을 번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둔 사람과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의 자산은 지금 1억 6천만 원이 됐고 통장에 넣어둔 사람은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통장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실제로는 손해를 본 셈이죠. 누가 돈을 벌었는지는 정답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돈을 지키는 사람은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나 주식처럼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돈은 가만히 두어도 매일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리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한국말로 하면 물가 상승입니다. 쉽게 말해 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은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갔죠. 짜장면이 갑자기 5배 더 맛있어진 게 아닙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에요. 5년 전에는 삼겹살 1인분이 1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8,000원입니다. 영화표 가격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이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당시 3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가 오르면서 월급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0년에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같은 3억 원의 빚이라도 예전보다 갚기 쉬워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가격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서 수요는 사려는 사람, 공급은 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2024년의 사과 가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농가에서도 사과를 생산해서 수요와 공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이상하게 추운 날씨가 이어졌고 여름엔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됐습니다. 사과 농사가 크게 망가졌고 생산량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만큼 사과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과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이었는데 3,500원이 된 거죠. 이처럼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수요가 끌어올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도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돼 있는데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2025년에 한 치킨집을 떠올려 봅시다.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팔고 닭고기값 7,000원, 기름값과 재료비 5,000원, 인건비와 임대료 5,000원을 쓰면 순이익은 3,000원 정도 남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닭고기 값이 거의 2배에 가까운 1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제 치킨집 사장님은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치킨 가격을 25,000원으로 올려야 다시 3,00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서 가격도 같이 오르는 현상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입니다. 2025년 한국의 한 대기업 공장 직원을 가정해 봅시다.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이고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셋값이 오르고 식료품비와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 생활비가 280만 원이 됐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활비가 월급보다 더 커질 수도 있죠. 직원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월급을 32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즉 생산비가 오른 거예요. 결국 회사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전반적인 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물가가 오르니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니 다시 물가가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빵 한 개가 5,000원이고 5명이 각자 5,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도 정확히 5개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빵을 하나씩 살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모두에게 5,000원씩을 더 지급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손에는 10,000원씩이 쥐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빵을 2개 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빵은 여전히 5개뿐입니다. 그러면 빵집 주인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빵값은 10,000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 개씩만 살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양은 늘었지만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막대한 돈을 풀면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자주 발표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 쓰는 대표적인 기준이 소비자 물가 지수, 영어로 CPI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평균으로 본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식빵이 3,500원, 우유가 3,000원, 계란 한 판이 8,0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올해가 되니 식빵은 3,800원, 우유는 3,200원, 계란은 8,500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 정도 오른 셈이죠. 이럴 때 올해 물가는 약 3.5%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CPI가 낮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한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 가격은 30%, 배추 가격은 40%, 계란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가격을 한꺼번에 평균 내면 CPI는 2에서 3%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사야 하는 음식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몇 년에 한 번 사지만 계란과 채소는 매주 사야 하니까 체감되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즉, CPI는 전체 평균일 뿐 각 가정이 느끼는 실제 생활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숫자를 매달 발표합니다. 2024년 한국의 1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3%였고 2022년에는 무려 5.1%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보통 물가가 1년에 약 2% 정도 오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면 더 비싸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사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회사는 물건을 더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면 회사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월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월급이 줄어들면 소비는 더 줄어들고 경기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 오를 때를 이렇게 부릅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는 1년 동안 물가가 130만 % 이상 올랐습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 돈의 가치는 거의 휴지처럼 되어버렸고 가격은 하루가 아니라 시간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조절할까요? 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과 정부입니다. 한국은행이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202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리도록 금리를 낮춘 겁니다. 대출이 싸지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늘었고 그 결과 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자 2022년부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죠. 금리가 오르자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됐습니다. 그 결과 물가 상승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또 다른 방법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은행들에게 돈을 많이 풀어주고 물가가 너무 오를 때는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은행들 손에 돈이 많아지면 대출이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릅니다. 반대로 은행들 손에 돈이 줄어들면 대출이 줄고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금과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손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정부는 세금을 올려서 소비를 줄이려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나쁘면 세금을 낮추거나 돈을 더 써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큰 사업을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은 다시 소비로 이어져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먼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이나 땅 같은 실물 자산을 산 사람들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빚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원자재나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리합니다. 사과 도매상, 양계업자, 석유 관련 사업자처럼 가격이 오를 때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올릴 힘이 있는 직장인들도 유리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공무원처럼 물가가 오를 때 월급을 함께 올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은행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익을 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액수는 그대로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올리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은행 저축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높아진 이자와 물가에 시달리는데 부자들은 자산 상승으로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때 내 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부모님 세대는 보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저축해라. 하지만 2025년의 현실에서는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에 5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이자가 1년에 2%라면 5년 뒤에는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돈이 늘어난 것 같죠.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매년 3%씩 올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년 전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 사려면 약 5,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즉, 통장에는 5,500만 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300만 원어치를 잃은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 이자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이 금 투자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갑자기 많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물건입니다. 2020년에는 금 한 돈이 약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32만 원입니다. 5년 만에 약 60% 오른 셈이죠. 물론 금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삼성전자 주식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영희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민수는 은행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두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철수의 주식은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약 60% 상승해서 자산은 8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을 번 겁니다. 영희의 아파트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됐습니다. 대출을 끼고 샀지만 지금 팔면 약 5억 원의 차익이 납니다. 이자를 빼고도 3억 원 이상이 남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에 있는 돈은 5,5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실제 가치는 5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매년 3%였다면 철수의 8천만 원은 5년 전 기준으로 약 6,900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래도 1,900만 원은 번 셈이죠. 영희의 3억 원 차익도 실제 가치로 따져도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여전히 큰 수익입니다. 반면 민수는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에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만에 15배가 오른 셈이죠. 물론 이런 투자는 위험도 매우 크고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5년 전에 1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해 둔 사람은 지금도 숫자는 1억 원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약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보이지 않게 1,400만 원이 사라진 셈이죠.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고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팬데믹, 정부 정책, 기업들의 가격 결정까지 여러 이유가 겹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 원자재나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 월급을 올릴 힘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돈을 법니다. 반대로 현금만 쥐고 있는 사람, 월급을 올리기 어려운 사람, 저축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넣지 마세요. 모르는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조금씩 보이지 않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걸 지켜볼 것인가? 그 선택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